네, 안녕하세요. 엉크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 오늘 또 등판하셨죠? 예, 일 잘하는 이민법무 YK 마이그레이션의 홍영기 법무사님 모시고 변경된 아니에요. 변경된 4월 27일 날 저희 이민법이 이민 시스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인터뷰를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YK민의 홍영기 법무사입니다. 또 이렇게 끌려 나왔네요. 네. 텐션 좀 올려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분 안에 끝내는 걸로 목표를 네. 잡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민법 리뷰가 4월 말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것들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연봉 수준이 이제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TSMIT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일단 이번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네.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최저임금. 임금이 기존에 이제 53,900에서 네. 7만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될 거다라는 네. 거와 네. 이제 두 번째는 직업군 리스트가 쇼텀 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이 네. 미드텀에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영주권을 갈 수 있게끔 연말부터 네. 실행이 될 거다. 연말부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연말부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독립기술이민이 기존에 있던 점수제가 아닌 다른 거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암시를 줬는데 네.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는 독립기술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점수표의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신가요? 그런 암시는 줬는데 네. 그렇게 될지는 사실 의문일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거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네. 그럼 지금 나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임시 고용주 이민 또는 고용주 이민을 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카테고리가 지금 비자를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비자를 신청하실 분도 있을 건데 그렇죠. 어떠한 방향성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까? 질문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뭉뚱그려서 하네. 이게 한꺼번에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일단 제가 하나씩 네. 제가 일단 답변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일단 영향을 받는 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482 비자, TSS 비자, 네. 그리고 영주권 비자인 ENS 186 비자, 네. 그리고 인구 저밀도 지역의 고용주 스폰서인 494 임시 비자, 네. 그리고 인구 저밀도 지역의 주정부 스폰서 받는 491 비자. 아. 이 비자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요. 네. 영향을 받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스폰서 비자를 받을 때 TSS 비자의 이제 조건이 계약서상에 네. 최저 임금이 38시간 기준으로 53,900이어야 돼요. 아. 그게 이제 기존에 몇 년 동안 유지됐던 건데 네. 이게 이번 7월 1일자로 7만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38시간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모든 포지션에 스폰을 해줄 때 연봉을 7만으로 많이 주라는 얘기보다는 네. 7만 정도를 줄 수 있는 포지션들만 스폰을 해줘라는 얘기거든 결국에는. 이민성에서 이민성에서 바라볼 때는 네네. 이게 이제 뭐 유니온하고의 어떠한 이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7만 정도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칠 영향이 조금 크긴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시장 내에서 또 다른 어떤 노조 쪽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좀 무리한 비용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좀 있던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최저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게 어떤 임금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일반적으로 슈퍼애니어에서는 일단 포함이 안 되고 연금은 네. 연금은 그리고 기본적인 그로스 인컴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셰프님들이나 뭐 헤어 디자이너 분들 보면 주말에도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시프트 워커라고 하는데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토요일, 뭐 일요일 뭐 그 페널티가 붙어서 네. 더 높잖아요. 네. 그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중과 주말을 합쳐서 일한다면 네. 그 금액들이 다 합쳐서 그 정도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셰프 분들 보면
거의 헤드셰프급 아니고 뭐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분들도 그 정도의 금액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죠. 네. 그러면 기존에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 어느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냐요. 네. 일단 뭐 457 비자든 TSS 비자가 승인이 나서 그 비자로 계시는 분들은 영향을 안 미쳐요. 일단 네.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ENS 영주권으로 신청을 하실 때, ENS 들어갈 때. 그렇지. 네. 들어갈 때 또 고용계약서를 ENS에 노미네이션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네. 그때는 7만 불 이상 돼서 음. 고용계약서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지금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네. 신청이 들어가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7월 1일 전에 승인이 나면 당연히 영향을 안 미치겠죠. 네. 근데 7월 1일이 지나서 승인이 날 가능성도 높아요. 음. 분명히 이제 7월 1일 전에 많이 몰릴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민성이 이게 또 갑자기 확 올리니까 또 심사가 또 더뎌질 거고, 그러면 7월 1일이 지나서 심사가 돼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7만 불이라는 거는 비자의 조건이 아니라 네. TSS 비자든 ENS든 회사 심사를 하는 노미네이션의 조건인 노미네이션 거예요. 조건이죠. 네. 근데 비자는 이민법상 네. 신청할 때의 조건과 비자가 결과가 나올 때의 조건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져요. 근데 노미네이션은 네. 그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전체 직업군이 지금 쇼텀하고 롱텀으로 나누어질 때, 네.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법안이 변경되고 나서 노미네이션이 심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안 변경 후에. 근데 변경이 되고 나서 이게 쇼텀으로 빠져버리니까 이민성이 그때 처음에 발표하기로는 심사 기준으로 보니까 쇼텀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은 2년짜리밖에 안 주겠다, 영주권을 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변경이 됐으니. 네, 변경이 됐으니 그때 심사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민성이 결국 백기를 들고 네.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해서 다 소급해서 네. 이제 다 미드텀으로 나왔던 전례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도 개런티는 하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민성이 좀 그런 전례 때문에 네. 신청 시점으로 좀 봐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하도 이민성이 또 어떻게 또 무슨 예측 프로에 또 디스를 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네. 빨리 신청을 노미네이션하고 비자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어 점수가 아직 안 나왔거나 네. 뭐 비자의 조건이 아직 안 맞춰졌어, 경력도 안 되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면 노미네이션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TSS 노미네이션이라도 빨리 신청하고 노미네이션 승인이 나면 비자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 노미네이션 적용에 맞게 회사의 되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연봉하고는 그거에 맞게 적용이 될 거니까 비자가 나중에 승인되더라도 그거에 적용이 될 거예요. 네. 이건 좀 중요한 정보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TSS 비자나 ENS 준비하고 있다면 빨리 좀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10분 안에 정리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끝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들은 좀 보완이 되겠지만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YK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문의를 주시고.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기존의 단기 부족 직업군이라고 하는 쇼텀에 있는 직업군들이 새롭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편입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민성이 이제 이게 이번 연말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갈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롱텀에 있는 직업군들이 이제 TSS 비자에서 뭐 3년이 되면 ENS 영주권을 갈 때 이제 TRT 스트림으로 영주권을 가는 방향이라든가, 신청인의 조건이 뭐 기준자가 통과되고 3년 경력하고 영어 점수 되면 다이렉트 ENS라는 거로 일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방식이 이렇게 갔었으니까. 네. 근데 뭐 미드텀은 놔두고 숏텀만 다르게 방식을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드텀이 영주권을 갈 수 있는 방식대로 따라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TSS 비자로 들어가서 네. 이미 계셨던 분들은 쇼텀으로 계셨던 분들은 네. 올해 연말이 돼서 3년 경력이 TSS 비자로 채워진다면 네. 아. 바로 혜택을 받아서 ENS 영주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 네. 그죠? 이게 이제 올 작년에 이제 이민성이 유예를 준 게 있었잖아요. 네. 코비드 비자 기간 동안, 코비드 팬데믹 동안에 TSS 비자로 있었고 3년 동안 TSS 비자로 있었던 분들은 네. 쇼텀 리스트라도 내년 6월까지는 영주권을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하자면 맥락에서 올해 본다면 6월, 2023년도 6월까지. 2024년, 네. 2024년 6월까지였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법안이 변경이 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직종군이 좀 명확하게 나왔었나요? 아니면 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가요? 직종군요? 네, 쇼텀에 있던 어떠한 쇼텀 직종들이 리스트하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텀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쇼텀은 다 포함되는 거죠. 달 거라는 SOR 리스트에 보면 아. 쇼텀과 미드텀이 나눠지는데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쇼텀 리스트는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뭐 나눠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전체적으로 쇼텀 리스트라고 얘기를 명했기 때문에 네. 아마 기존에 있었던 많은 쇼텀 리스트 와. 분들은 다 혜택을 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직종들이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음. TSS, TRT 스트림으로 가든 아니면은 다이렉트 ENS 스트림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미드텀 지역권 리스트처럼 뭐 3년 후에 영주권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4년이든 5년이든 네. 뭐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큰 맥락에서는 이제 영주권을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좀 희소식은 될 수 있겠죠. 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첫 번째 7만 불로 임금을 상승시킨 부분과 두 번째 쇼텀에 있는 직종들을 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포함시킨 부분들이 이민성의 어떤 의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업장 내에서 이 정도 연봉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직종, 좀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꼭 필요한 직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들을 영주 비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변화를 해나가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냐라는 거죠. 네, 그 안에 네. 이제 이 변경에 대한 어떤 네. 이민성의 목적과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질문이 기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쇼텀도 영주권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는 이민성이 정해놓은 미드텀 리스트에 있는 한 170개 정도 되는 직업군 외에도 네. 많은 분야에서 지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인력이.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공감대가 있고 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동안은 이제 뭐 팬데믹 비자라든가 네.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 다른 비자, 임시 비자들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거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풀어준다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풀어주려고는 하는데 이제 호주에 유니온이 또 있잖아요. 네, 노조들이. 유니온이 노조가 많은 직업군이 풀어주면 이제 본인들한테는 결국은 안 좋은 경우가 되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면 임금을 높여라. 임금을 높이게 되면 그거에 맞게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도 그만큼 연봉이 상승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은 게 한 7만 불 정도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은 다양해졌지만 정말 이 고액 연봉을 주면서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데리고 와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로컬에서 찾아라. 라는 그런 의도겠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정말 필요하다면 네. 스폰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죠. 나머지 뭐 사항들은 좀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야지 저희가 알겠지만 예, 일단은 그 정도까지 두 가지 질문들을 마쳤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점수제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이번에 그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뭐 이민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뭐 하이 인컴, 뭐 미들 인컴 뭐 이렇게 인컴으로 나눠지고 뭐 간단하게 간소화된다고 나왔는데 독립기술 이민에 있어서의 이 점수제는 네. 지난 한 2, 30년 동안 바뀌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거는 독립기술 이민은 이런 스폰서라든가 다른 영향을 안 미치고 그 각각 개인의 능력을 보고 뽑는 거란 말이에요. 직업군하고. 네. 근데 이거를 간소하게 해서 과연 인컴만으로 이 사람들의 능력치와 스킬 이런 거를 증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포인트 점수제가 지금 포인트 점수제가 그거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캔버라에 주정부의 매트릭스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오히려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각각의 포션들이 네. 좀 바라보는 포션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학원 마치고 뭐 영어 점수랑 뭐 잡을 구해서 인컴이 높은 사람만 더 쉽게 간다거나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단편적으로는 그 리포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캐나다 쪽은 나이 점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데 호주는 뭐 25세부터 32세 만점이고 33세가 되면 5점이 떨어졌다가 40세가 되면 아예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점수의 구성표가 시대를 잘 반영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정확히 그 얘기가 네. 써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러면 이 사항들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기존의 유학생들은 일단 지금 할 것들을 잘 하고 그리고 변경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응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사실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뭐 나이를 줄일 수가 있나, 그죠? 그죠? 뭐 결혼하셨는데 싱글로 갈 수가 있나, 그죠? 그건 점수 가능하시잖아요. 아, 그치.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네. 의도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영어 점수를 늘리거나 본인이 공부했던 관련된 경력을 학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네. 그리고 독립기술이면 뭐 20주당 20시간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아. 중요하니까 뭐가 바뀔지에 대한 영향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네. 본인들이 그런 쪽에 좀 더 충실히 네. 열심히 영어 점수 높이고 경력 쌓으면 뭐가 바뀌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네. 보여집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독립기술 이민은 주당 20시간이면 풀타임 경력으로 경력 그쵸. 변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ENS나 이런 쪽은 38시간 기준으로 이제 경력 증빙이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그 YK 마이그레이션 홍영기 법무사님과 변경된 내용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추렸는데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저희가 좀 전달을 블로그나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업데이트된 사항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10분은 넘었어요. 네,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다른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할 얘기야. 네. 일단 자 그러면은 할 얘기를 딱 두 케이스로 딱 정해서 얘기해 주시자면 현재 고용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점수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 이 두 분한테 어떠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지 나눠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스폰서 비자, 취업 비자 쪽으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도 7만 불이라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능하면 빨리 노미네이션이라도 네.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고용주랑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비자 진행도 이 경력과 영어 점수는 신청할 때 기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문가한테 상의하셔서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독립기술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딱히 지금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기존에 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영어도 좀 되시고 스폰서도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듯이 독립기술인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점차 높지 않고서는 그 EY 시스템 체계에서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인비테이션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 비자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독립기술인을 같이 EY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네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한 방안을 상담을 좀 받으셔서 약간 좀 보험 개념으로 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o good, but not for me. Don't try to be a person you'll never be. Can't see we're different, but it's not a secret.